살인으로 이어진 독박 간병이라는 주제입니다. 아, 참 마음 아픈 내용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사건인지 내용부터 좀 살펴주시죠. 젊은 친구분이세요. 99년생, 이제 우리 나이로 23, 22 정도 되는 나이인데, 네. 아버지가 굉장히 몸이 불편하셔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56세인데,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치료비가 좀 감당하기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네. 아버지를 퇴원을 요구합니다. 사실 이게 퇴원을 요구할 때 굉장히 이렇게 또 의료적으로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생략을 시킬게요. 옛날에 뭐 보람의 병원 그쵸.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부작위한 살인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네. 그 부분 다 빼버리고 그래서 퇴원을 시켜줍니다. 일단 병원의 문제는 빼고 네. 그래서 이 99년생인 젊은 친구가 아버지를 퇴원을 시키고 난 다음에 집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오게 되는데 아버지가 왼쪽에 이제 마비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소변도 네. 가릴 수 없는 상황이고 유동식이라 그러죠. 이렇게 입으로 그렇죠. 음식을 씹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유동식이라 그래서 코로 이제 네. 음식이 이제 음식을 가지게 되는 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퇴원하고 난 다음에 이제 1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도적이고 자기적으로 아버지가 죽는 것을 방임했다라고 나옵니다. 사실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직접 살인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우리는 부작위한 살인죄를 인정하는데 아버지가 죽는 걸 사실상 미필적으로 인정했다라고 보고 이제 1심에서는 존속살인죄로 이제 형을 선고합니다. 존속살인죄가 일반 살인죄보다 형이 훨씬 더 높아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인데 이게 7년하고 일반 살인죄는 5년인데 이 차이가 2년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5년은 한 번만 장량 감경을 하면 2년 6개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될 수 있지만 그쵸. 존속살인은 한 번 장량 감경을 한다 할지라도 7년에 2분의 1을 감경하는 거거든요. 그럼 3년 6개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무엇이 나올 수 없는가 하면 집행유예가 또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퇴원을 시키고 계획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하게 했다라는 이유로 1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존속살인죄로.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아들이 굉장히 몸이 편치 않은 이 아버지를 보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아버지는 제대로 영양소치가 안 돼서 결국에는 사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데 그걸 고의로 알고 고의적으로 그러한 점을 인지하고도 이 아버지를 그대로 방치해서 내버려 두었고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가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존속살해 혐의가 이제 적용이 된 것이고 1심 재판부에서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조금 법리적으로 어려운 개념인데 아까 부작위 범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아들이 직접 아버지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한 4가지 정도로 자기 의무를 부과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법률상 그 사람을 뭐 해줘야 되는 부분이 네. 있다 그러면 법률상 당연히 가족 관계에서는 부양 의무가 있으니까 그 나머지 한쪽을 부양해야 된다는 자기 의무가 있고 계약상 쉽게 말을 해서 저희들이 수영 강습을 한다라고 하면 그 수영 강습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구할 필요 없지만 수영 강습을 하는 그 선생님은 당연히 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마음 아팠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세월호 사건이죠. 세월호 사건에서 그 아이들이 물에 빠져서 사망하게 되는 상황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이라는 사람이 먼저 뛰어내려서 자기는 살고 그 학생들이 이제 덧없는 삶을 이제 덧없이 이제 삶을 끝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선장에게 부작위한 살인죄 그리고 이제 선행행위라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사고 어제도 뭐 자동차 사고 이야기가 조금 나오던데
그 자동차가 뒤로 가면서 초등학교 애를 탁 이렇게 치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에서 분명히 후진도 운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후진 중에서 아이가 다쳤다면 그 아이를 반드시 구조해 줘야 된다. 즉 운전이라는 선행행위로 자기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조리인데, 뭐 조리라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구조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 상황인데 워낙 넓으니까 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법률상, 즉 민법상 자기 의무가 존재하는 거죠. 아버지를 반드시 케어해야 된다. 그 사람을 반드시 돌봐야 된다는 자기 의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부양 의무를 하지 않는 것도 부자기가 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도 유기가 되지만,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어떤 그 도움을 주지 않는 것, 당연히 음식과 여러 가지 어떤 치료와 관련된 행위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경우에 과연 부자기가 될 거냐? 여기서 만약 고의가 없으면 유기치사가 됐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하리라는 점을 예상하고도 계획적이고 자기적으로 아버지에게 그 생활에, 그러니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보통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미필적 고의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어렵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과서에서는 뭐 용인설이다, 뭐 감수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라고 누가 물어봐요. 야, 그러면 사람 죽을 수 있잖아 라고 했을 때, 그 물음에서 대답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면 이게 미필적 고의가 있는가 하면, 에이 뭐 그래도 하는 수 없는 거 아니야? 야, 죽을 수 있잖아. 에이 뭐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요 정도나. 아니면 야, 죽을 수 있는데 너 그러면 안 돼. 에이 설마 죽을까? 정도의 의사가 있으면 우리는 미필적 고의라고 인정합니다. 앞에가 그래도 하는 수 없이라는 용인적, 받아들이는 의미고, 그러나 설마가 감수한다는, 그것이 내가 직접적으로 막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상황을 내가 가지고는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죽어도 괜찮을까라고 이 아들에게 물었을 때 아들은 아버지가 죽는 걸 사실상 받아들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죽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미필적 고의를 아들에게 인정해서 존속살인죄 인정했습니다. 일단은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 아들이 어쨌든 이 아버지가 사망하게 내버려 뒀고 결국에는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의를 인정한 것인데, 항소심도 진행이 됐잖아요. 어땠을까요? 똑같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사실 조금 있다가 이제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 이 청년의 그 간병의 어떤 모습을 보고 1심 법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이면 하한이 7년이잖아요. 네. 근데 7년보다 더 한층 내려가는 형이다 보니까 분명히 법원에서도 이 청년의 마음을 어루만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사실 이게 아버지를 자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아버지를 부작위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적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 행위에 대해서 장량 감경을 해서 4년으로 선고를 했기 때문에 1심 법원의 그 4년 이 아들에게 적당한 형이다라고 해서 항소심에서도 4년을 유지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20대 청년의 입장과 굉장히 좀 어떤 고초들이 있었는지 이런 게 사실은 좀 밝혀졌습니다. 사건 경위도 함께 밝혀졌는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참 이거 보면 마음이 좀 울컥한데 그런다고 해서 이 행위가 절대로 적법화될 수는 없는 행위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병원에 있더라도 간병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간병인의 간병 비용이 만만치 않은 비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간병인이 보통 하루에 한 7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사이, 저도 이제 어머니 때문에 간병 비용을 좀 받는데, 그래서 그게 일정 낮만 가능할지 아니면 밤 24시간을 할지에 따라서 완전히 간병 비용이 달라지는데, 이 간병 비용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청년 자기 스스로 이 아버지를 간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2시간마다 이 자세를 바꿔줘야 되는 부분도 존재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설상가상이란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아버지를 돌보려고 하면 2시간마다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청년이 어떤 사회 활동을 해야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데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면 이 청년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빚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빚을 늘어나는 속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스스로 간병을 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병인을 쓰면 훨씬 더 그 비용이 높아지니까. 그쵸. 그러면 보통은 내가 간병하는 비용보다 내가 하루에 벌 수 있는 그 하루 일당이 훨씬 더 많으면 간병인을 쓰는데 젊은 청년 아까 22살이라고 말을 했는데 하루에 15만 원 이상의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병인을 쓸 수도 없고 자기가 간병을 하니까 그 간병 때문에 더더욱 생계는 어려워지는 거고 생계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치료비를 낼 수 없는 것이고 치료비를 낼 수 없으니까 퇴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퇴원을 한다면 이게 뻔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는 게 눈에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왔을 때 사실 이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는 거죠. 사실 보람의 병원 사건도 똑같은 게 사실 사람이 24시간 튜버를 이렇게 잡고 이게 기계가 인공호흡을 해주는 거와 사람이 이렇게 엠브를 잡고 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퇴원하는 그 순간까지는 그 인턴이 옆에 와서 엠브를 이렇게 눌러줬지만 집에 들어와서 24시간 동안 한 사람이 잠도 자지 않고 끊임없는 엠브를 할 수 있느냐? 엠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도 보면 퇴원하는 순간 사실상 사망이라는 점은 인지될 수밖에 없는, 예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갓 20대를 넘긴 20살을 넘긴 20대 청년이 사실 저런 상황에서 부모님을 정말 내 평생 저렇게 간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좀 막막한 마음이 있었겠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물론 이 청년의 행동이 절대로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나름의 좀 딱한 사정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사실 비슷한 경우에 계신 분들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좀 나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을까요? 방법은 존재를 하죠. 우리가 이제 차상위 계층이라 그래가지고 생계가 곤란한 분들한테는 일정 부분 생활비, 주거비 이런 걸 이제 지원을 해줘요. 그 비용이 한 126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이 이제 지급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드는 건 의료보험이지만 의료부조라 그래서 또 이렇게 생계가 어려운 분들한테 그 의료보험의 혜택을 좀 더 폭넓게 이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인 간병에 대한 부분도 국가가 일정 부분 간병 케어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1년 정도 후에 이 일이 끝마쳐지면 사실 이게 특별한 부담이 가지 않는데 아까 제가 우리 저 변호사님도 앵커께서도 말씀 잘 주셨다시피 이게 1년, 2년, 3년 그리고 10년 동안 이런 활동이 계속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그 생계와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삶이 존재하지 않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국가로부터 모든 걸 받아서 이 사람이 그 내용을 감당했을 때 22살부터 만약에 42살까지 이 일만 했다라고 생각하면 이 청년의 젊은 세대는 하나도 없어지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른, 그러니까 아버지를 국가가 전적으로 요양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그 환경 속에 이 젊은 친구가 계속 들어와 있다면 사실 이 젊은 친구는 미래가 사실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사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상담 건수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는가 하면 자녀가 굉장히 많이 불편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잘못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 아이를 끝까지 이제 보담아야 되는 그 어머님들의 마음, 아버님들의 마음을 들어보면 소원이 딱 한 가지래요. 이 아이보다 내가 늦게 죽는 것. 왜냐하면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건 자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똑같은 이게 반대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면 결국 아버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나의 많은 젊은 생활이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국가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합니다. 아, 참, 위원님 말씀 들어보다 보면 그래도 뭔가 좀 방법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하지만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을 해놓고 있다라고 해도 분명히 좀 취약한 부분들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분명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좀 취약점들이 있을까요? 이게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적극적인 양육 지원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1명 놓으면 얼마의 지원을 하고, 그렇죠. 2명 놓으면 어떻게 하고, 3명 하면 어떻게 하고, 그 아이가 살아가는 많은 부분들을 정확하게 빌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여전히 일어나고 그 사각지대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아버님, 어머님을 간병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 대한 명확한 숫자조차도 통계적으로 나오지를 않았다는 게 첫 번째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요건 뒤에서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언급을 할 건데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 2년 이후에 이렇게 마침표가 딱 찍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딱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까지 내가 2년 동안, 3년 동안 아버지, 어머니를 적극적으로 모시면 그 다음부터 내가 새로운 나의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러면 그 지원책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상황이 아버지의 호전 없이, 어머니의 호전 없이 끝까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즉, 병 앞에 장사 없다라는 과거의 속담이 있듯이 사실 그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요양병원도 많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 의료보험 들어갈 때에도 내가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치매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일정 부분의 보험금을 또 집어넣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국가에서 국가 안정망을 조금 더 촘촘히 만들어야 되는 게, 결국 실버타운 안에서 이 요양 생활을 편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누구에게도 의심 없는 신뢰 있는 요양병원.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많은 요양병원, 제가 왜 이 말을 조금 조심스럽게 했는가 하면, 정말 많은 요양병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환자를 돌보고 있지만, 또 자칫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 요양병원들은 오히려 요양병원에 보내고 난 다음에 어머님, 아버님의 건강이 급속하게 악화되는 또 그런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그렇죠. 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또 요양병원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이렇게 치매 국가 책임주의와 같이 더불어 이런 부분에서 그 어르신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사실 2030년, 40년 되면 우리나라 초고령화 사회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좀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사실 젊은 친구들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결혼도 과연 해야 되는 게 맞냐라는 굉장히 이렇게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취업 어렵죠. 그 다음에 결혼이라는 문제에 걸려 있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지금 나와 있는 많은 어떤 복지 혜택들에 관련된 비용, 세금들이 결국 그 젊은 친구들이 다 이렇게 벌어서 갚아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2030 세대들이 굉장히 이렇게 무거운 채무를 눈에 보이지 않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부터 좀 이렇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버님, 어머님이 편찮았을 때 그 아버님, 어머님을 국가가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치료해 줄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 분명 사각지대는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좀 현실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사회가 보호하지 못한 사각지대 비극이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좀 많은데, 이에 반한 또 부정적인 의견도 많더라고요. 사실은 뭐 이 청년의 행동이 뭐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런 뭐 개개인의 사유 이런 걸 들어서 참 이거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살인 사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를 해봤을 때 살인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게 가족 간에 지금 일어나는 이런 살인 사건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버님께서 좀 이렇게 그냥 편찮으신 상황이었는데 이 편찮으신 상황이 한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 게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편찮음도 있지만 치매로 인한 그쵸. 예, 또 불편함도 분명히 계실 수 있으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족 간의 갈등이 계속 이렇게 정폭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어려움 플러스 간병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가족 간의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같은 남매예요. 양 변호사님 좀 맡아 어머님 하고 오빠가 맞지 왜 오빠가 훨씬 돈 잘 벌잖아 나 어차피 출가 외인이야 라고 하면 그곳에서부터 가족 간의 불화가 발생하고 또 아버님 어머님 중에 이제 몸이 불편하시면 굉장히 이게 성격이 날카로워지세요. 특히 이렇게 아까도 드렸다시피 알츠하이머라는 치매적인 증상이 발생하면 오히려 굉장히 과격한 폭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까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왜 안 주니? 며느라. 아까 밥도 뭐 며느라 밥 줘라고 하면 어머님 아까 밥 드셨어요. 그럼 언제 내가 밥을 먹었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거기서도 일어나는 폭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가족 간에 일어나는 갈등은 누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마지막 종착점이 굉장히 안 좋은 결과. 그러니까 그 안 좋은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게 이 결과인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빼앗기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거는 경제적 갈등, 경제적인 어떤 공공함을 없애주면 되는 것이고 가족 간의 간병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는 건데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금 같은 부정적인 여러 가지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젊은 케어러라고 얘기하는데 이 젊은 청년을 우리가 비난해야 될 것이냐. 분명히 아버님을 의도적이고 자기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망하게 만들었다면 분명히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 청년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없도록 국가가 선제적으로 개입했으면 이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렇죠. 누구를 먼저 우리는 지적할 수 있을까? 누구를 먼저 꼬집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절대로 가족 간의 불화, 가족 간의 갈등은 국가가 좀 선제적으로 개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가정폭력에서도 옛날과 달리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면 좋겠어요. 칼로 물베기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아동학대 사건도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징계권이라는 민법상의 그 자녀 체벌권도 명확하게 폐지를 했기 때문에 자녀는 여러분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하나의 주체로서의 어떤 가치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정 내에 있는 그 숨어있는 어려움, 그 가족 중에 일정 부분 편찮으신 분이 계신다면 그 편찮으신 분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맞춤식 지원을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권익위원장도 나오셔가지고 뭐 신고하면 좀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권익위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문제 발생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신고해서 해결하는 거는 저는 약간 한 발자국 늦은 복지 행정이 아니냐. 복지는 선제적으로 개입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서 적어도 젊은 청년 중에 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구 수가 얼마 정도인지는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그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요양을 하게끔 하려면 국가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숫자와 예산은 갖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숫자와 예산조차도 없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젊은 청년들이 부모를 모시고 이렇게 자기의 미래를 지우면서 부모를 모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편찮으신 정도를 고려해서 국가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인력이 필요한지 꼭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 이 청년에 대해서 영 케어러라는 이제 표현을 사용을 해주셨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말인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사실 이게 영국에서 만들어진 말이고 이게 케어라는 걸 누구가 돌보다. 근데 젊은 영이라는 젊은 사람이 누구를 돌봐야 되는 ER, 사람을 붙였을 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영국에서 나왔다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인 효의 사상이 대한민국에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보다 좀 더 엄격하게 부모를 모셔야만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젊은 친구가 선택해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국가가 대신해 줘야 돼요. 이걸 왜 그 젊은 친구가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젊은 친구에게 선택권을 주면 젊은 친구는 그 선택에 대해서 분명히 부정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젊은이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없는 부분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민해서 해결할 수 없는 걸 고민하지 말자라고 제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인데, 오늘 고민해서 내일 해결할 수 있는 거면 오늘 고민해도 돼요. 근데 오늘 고민해서 내일 해결할 수 없으면 이 고민 해봤자 아무런 쓸모없는 고민이거든요. 나의 마음만 깔아먹는 그런 고민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젊은 친구들에게는 내가 이 고민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 당장 아버님의 편찮으심, 어머니의 편찮으심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젊은 친구에게 무엇을 강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는 고민해 봐야죠. 사실 국가가 자칫 이러한 상황을 알고도 내버려 두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 케어러의 이제 실태 조사조차도 아까 이루어지기 예. 네,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사실 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손을 뻗어서 내밀어 주면 그 사람의 정말 인생이 뒤바뀔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좀 이런 문제들은 좀 꼼꼼히 좀 촘촘히 살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영 케어러를 지원하기 위한 이런 정책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이 뭐 이야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이 좀 마련이 될 것으로 일단 보이기는 해요. 우리가 어떤 점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까요? 이게 복지 정책이라는 게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임금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백성의 가난함을 다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게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권익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이 이 제도의 영역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젊은 친구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그리고 사리 분별력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상황에 딱 빠지면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만 딱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실 이게 넓게 이렇게 봐야 모든 게 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의 그 치료비에만 딱 집중하다 보면 나머지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국가에서 먼저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젊은 청년들이 부모를 적극적으로 모셔야 되는 독신 청년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가 첫 번째, 그게 조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 젊은 그 청년의 그 상황을 파악하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국가가 막 이렇게 맞춤식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이렇게 아버지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너한테 이런 게 필요하지 라고 이야기해 줄 때가 있어요. 너 제일 처음에 옷 필요해, 너 자동차 필요해, 너 집 필요해, 너 그 다음 한 달 월급 50만 원 필요해.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게 있을 거라고요. 아버님은 내가 돌볼 테니까 직장을 저에게 구해주세요 라는 사람도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버님에게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간병인이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국가가 좀 이렇게 복지적인 것은 보편적 복지도 중요하지만 선별적 복지도 역시 함께 따라가야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이 젊은 청년들 영케어러에 대한 좀 설문조사라든가 면접, 좀 심층 면접을 통해서 정말 이들이 어떤 점이 필요한지를 찾아가야 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장밋빛 미래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듯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근데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사실상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젊은 청년이 내가 당장 오늘 필요한 무엇인가를 해주는 그런 국가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네 생각을 해보니까 너는 한 100가지가 필요할 테니까 내 100가지 다 만들어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라고 하면서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말만 100가지 해줄게. 또 회기 지나가면 또 100가지 해줄게. 또 회기 지나가면 또 100가지 해줄게. 이렇게 소리 없는 아우성보다는 정말 그 젊은 청년들이 제대로 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걸 좀 국가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뭐 보건복지부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뭐 많은 일들이 있죠. 뭐 아까 말했던 아동에 대한 학대도 예방해야 되죠. 가정폭력도 예방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성폭력 사건도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만, 이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가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젊은 청년에게 이 상황을 강요하면, 이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면 굉장히 불편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결과가 좀 나타나지 않도록 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상황을 좀 막았으면 한다. 그래서 너무 거창한 아젠다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소박하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좀 맞춤식, 좀 핀셋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영케어러라는 이제 이야기 뭐 해보고 있는데, 노노간병 또 노노케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이 부분도 되게 마음 슬프더라고요.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이제 50년 더 살 건데, 50년 더 살면 너무 적나? 평균 수명이 한 120이면 70년 정도 더 살 수 있나요? 그러게요. 80년? 80년은 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방송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남는 거 부부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아이 키우시잖아요. 그 아이가 영원히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떠나가겠죠. 떠나요. 그렇죠. 당연히 떠나요. 떠나면 남아있는 사람은 부부밖에.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분, 옆에 있는 우리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이도 이제 핵 가족화되다 보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이에게 부담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그 부부가 한쪽 상대방을 돌보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되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죠. 결국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효라는 사상 때문에 아버지를 버릴 수 없어도 부부는 점 하나 찍으면 남이라는 거 아시죠? 님이 남으로 변하는 건 점 하나 빵 찍는 걸로 끝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백년해로 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 배우자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랑하면 어떤 느낌 드는 줄 아세요? 내가 미안해져요. 아프면. 그렇죠. 많이 미안해질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이 사람이 이래도 안 이래도 되는데. 그런 생각 저는 분명히 들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아파도 나 더 이상 치료하지 마 라고 그쵸. 말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게 나 죽여줘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에 집을 떠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목이 확 메는데, 영화 중에 어떤 영화가 있는가 하면, 이건 전혀 다른 영화입니다. 남편이 의처증 환자예요. 그래서 부인을 막 때리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부인 때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죄책감 때문에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자기가 자아가는 그런 어떤 굉장히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의처증 환자의 남편이 또 오늘도 부인을 때립니다. 그리고 때리고 난 다음에 이 남편이 화장실에 목욕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목욕탕에 들어가는 이유를 이 부인은 알아요. 이 남자가 자아갈 거라는 거. 다시 손을 말하면 안 되죠. 손을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부인이 그냥 떠나요. 그 집을 떠나면서 이 남편을 구하지 않아요. 그게 그 유명한 인디안 썸머인데요. 오늘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혹시 2,000원, 3,000원 내시면 그 시청할 수 있으니까 꼭 보세요. 제가 봤을 때 매 맞는 여성 정우군의 그 여성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똑같아요. 이게 간병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반대편 당사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오늘도 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보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친구와 약속해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자살 방조가 성립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정말 이건 전혀 반대인데 못 되면 죽어! 너가 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야? 죽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또 자살 교사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아까 자살 방조라든가 촉탁성낙은 정말 아픈 그 남편이, 그 부인이 더 이상 내가 이 부인과 남편에게 폐가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죽여달라고 말을 하고 남편이나 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반대편 배우자도 그 이후에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쵸. 국가가 분명히 지켜줘야 되는 생명을 국가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점이 분명히 있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노노 케어도 반드시 국가가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제발 좀 마치면 이제 이런 부분에 좀 국가가 좀 적극적인 어떤 그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제 한 100일 남았나요, 대선? 뭐 여당도 후보자 만들어주고 야당도 후보자 만들어졌는데 네. 저는 그냥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런 청년의 아픔을 좀 어루만져 줄 수 있고 이 노년의 부부의 이 아픔과 서러움을 좀 잘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정책을 좀 공약을 만들어주는 후보자가 있다면 저는 좀 귀를 기울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거니까요. 우리 법률방송 분명히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양 정당의 후보자 반드시 이 부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참 마음 아픈 이야기들 좀 짚어봤습니다. 영 케어러부터 또 노노 간병, 노노 케어 이야기까지 다양한 사례 좀 짚어봤는데요.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씁쓸하고 좀 안타까운 소식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된 좀 정책들이 잘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데일리 탑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사톤으로 천지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고 속 시원한 시청자 무료 법률 상담에서부터 시사, 경제, 문화 등 재밌게 알아보는 시사법률 토크쇼까지 절대 놓칠 수 없는 생생한 법 이야기, 생생법률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